어디 보자. 하얀색은 뼈고 검정색 부분은 폐구.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에 색깔들이 왜 다르게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 아마도 신체 조직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잘 알고 계시네요. 뼈와 심장이 X선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 X선이 가장 적게 다다르게 되고 흰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X선 검진할 때 왜 다 나가는 거지? 그건 방사선 때문이에요. 의료용 X선의 경우 강도가 낮아 신체에 무해한 정도이지만 촬영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출되는 횟수 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촬영 시에는 조정실 같은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랍니다.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게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X선 검진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연구 실험용 방사선도 신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럼요. 연구 실험 시 사용되는 방사선도 유해하기 때문에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연구 실험 시에는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노출 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체에 즉각적인 징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연구 실험용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유전적 질병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주의해야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 오늘은 어떤 것부터 내가 알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먼저 방사선의 이해, 방사선 취급,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방사선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방사선 취급 시 준수사항과 방사성 오염 제거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방사선 안전 관리 수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일. 방사선의 이해. 자, 그럼 우선 방사선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방사선이란 에너지 준위가 높아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 원자나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의 분자, 원자나 원자핵으로 되면서 발산하는 에너지 흐름을 말합니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입자 및 전자파를 말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그램당 쿨롱, 그레이, 시퍼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얘기할 때 방사능, 방사성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 것 같은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네가 좀 더 알려줄래? 네, 그럼 방사능, 방사성, 반감기, 방사선원, 방사성 핵종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각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방사선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적으로 만든 방사선인 인공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고에너지 전자파, 전기를 띤 매우 작은 입자의 흐름, 전기를 띠지 않은 매우 작은 입자 흐름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각각은 어떤 방사선들이지?
네, 먼저 고에너지 전자파로서 X선은 원자핵 밖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이고 감마선은 원자핵 속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이며 방사광은 고에너지의 전자가 자장으로 휘어질 때 방출하는 전자파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기를 띤 매우 작은 입자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네, 여기에는 헬륨 원자핵의 입자선인 알파선,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자 또는 양전자인 베타선,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전자인 전자선,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인 양성자선, 그리고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중이온인 중이온 빔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 흐름에 해당하는 중성자선은 원자로 가속기, Ri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중성자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듣기는 했었지만 정확히는 몰랐는데 덕분에 잘 알겠는걸? 내가 알기로 방사선은 투과력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지? 네, 다음과 같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물질에 대한 투과력이나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능력이 각각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선은 투과력은 작지만 이온화 능력은 크며 반대로 감마선은 알파선에 비해 투과력은 크지만 이온화 능력은 작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러한 방사선의 차폐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각 방사선에 대한 알파선의 경우는 입자 형태로 종이, 피부, 옷 등이 차폐 물질이며 베타선은 입자 형태로 플라스틱, 유리, 경금속 등의 차폐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감마선의 경우는 전자파 형태로 중금속, 콘크리트, 지각이 차폐 물질이 됩니다. 이번에는 방사선 선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선량은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집단선량, 예탁선량으로 구분됩니다. 각 방사선 선량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조사선량은 공기 1kg 중에 1클롱의 이온을 만드는 감마선이나 X선의 양을 말합니다. 흡수선량은 1kg의 물질에 1주울의 에너지가 흡수되었을 때의 선량을 말합니다. 등가선량은 인체가 동일한 흡수선량을 맞더라도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른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선량으로 흡수선량의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값이 등가선량이 됩니다. 유효선량은 인체의 각 조직에 나타나는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등가선량의 조직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조직 가중치를 곱한 값이 유효선량이 됩니다. 집단선량은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예탁선량은 방사능 섭취 후 받게 될 총 선량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선 핵종으로 인해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받게 되는 내부 피폭 방사선량입니다. 피폭을 고려하는 기간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인은 50년, 아동은 70년 동안 적용됩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같을 때 말이야. 네,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감마 핵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핵종에는 세슘, 요오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별로 받게 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위에 마우스를 올려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영향을 비교해 볼까요? 결정론적 영향의 발생 기전은 급성 고선량 피폭으로 인한 다량의 세포 사이고, 확률론적 영향의 발생 기전은 세포의 돌연변이와 유전의 결과입니다. 그럼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영향이 나타나는 최저의 선량은 어떻게 되니? 네,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영향이 나타나는 최저의 선량을 문턱선량이라고 하는데요. 결정론적 영향은 문턱선량이 있지만 확률론적 영향은 문턱선량이 없이 선량에 비례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발현 시기는? 결정론적 영향은 대체로 급성이며 증상에 특이성이 없습니다. 반면 확률론적 영향은 지발성이기 때문에 타 원인으로 인한 영향과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증상은? 결정론적 영향의 증상은 홍반, 백내장, 혈액상의 변화, 치사, 불임 등이 있으며, 확률론적 영향은 암, 백혈병, 유전결함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을 방지할 수 없는 거야? 결정론적 영향의 경우 선량을 문턱값 이하로 유지하면 방지 가능하고, 확률론적 영향은 위험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어 버튼을 클릭하여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세요. (2) 방사선 취급.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만으로도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취급 시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밀봉 선원 취급 시 준수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알림아, 밀봉 선원이 뭐야? 밀봉 선원이란 방사성 물질의 이탈이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캡슐에 넣고 밀봉한 방사선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밀봉 선원의 취급 시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원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선원 목록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선원의 재고량을 확인합니다. 선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즉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선원 분실이 확인되면 규제기관에 즉시 보고합니다. 방사능 표지, 주의사항 게시판 등은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며 사용 전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또는 비조사 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성 오염 유무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및 미조사 중일 때의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는 반드시 개인 선량계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인터록 등 안전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알림아, 밀봉 선원이 있으면 그 반대의 선원도 있겠네? 네, 그러한 선원을 개봉 선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봉 선원도 주의사항에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개봉 선원은 취급 개시 전 준비사항과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 종료 후 주의사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개봉 선원 취급 개시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 물질 취급상의 기초 지식, 조작 방법을 숙지한다. 사용하는 핵종의 특성, 사용량, 피폭 선량 등을 추정한다. 실험복, 고무장갑, 개인 선량계, 휴대용 측정기, 스미어 시험용 여과지 등을 준비한다. 원격 조작기구의 정확한 조작법을 습득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비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습으로 작업 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비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습으로 작업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은 개봉선언 취급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개봉선언을 사용한 후에는 선언의 뒤처리, 오염 발생물의 처리,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오염 제거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개봉선언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원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2사람 이상 작업하며 방사성 물질 취급자와 보조자로 나누어 작업해야 한다. 세 번째, 후드 또는 글러브 박스에서 취급한다.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을 경우 실험대에서 취급 가능하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대의 표면은 폴리에틸렌 여과지와 같은 것을 깔고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네 번째, 고준위 방사능 취급 또는 비산될 우려가 있는 실험의 경우 실험실 바닥에 폴리에틸렌 여과지를 깐다. 다섯 번째, 방사성 핵종의 종류, 양에 따라 필요시 차폐한다. 차폐체는 될 수 있으면 선원에 가깝게 설치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여섯 번째, 방사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2겹 착용한다. 고무장갑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즉시 제어하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장갑으로 교체한다. 오염된 장갑 등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뜻하지 않은 오염 확산이나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고무장갑으로부터의 오염 확산 및 경고 섭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 고무장갑을 휴대용 측정기로 오염 검사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한다. 여덟 번째, 오염이 의심되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전원 스위치, 수도꼭지, 후드 유리, 기기 뚜껑, 서랍 손잡이, RI 기록부 등을 잡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입으로 직접 피펫을 빨지 말고 안전 피펫을 사용한다. 기구에 직접 입을 대도 안 된다. 열 번째, 분말 상태의 방사성 물질은 글러브 박스에서 또는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후드 안에 넣고 그 안에서 취급한다. 11번째, 후드에서 사용한 기구를 꺼낼 때는 반드시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다. 오염이 허용값이 하일 경우에 하나여 꺼낸다. 후드 내에 시약병을 넣지 말고 후드의 문을 함부로 크게 열거나 머리를 넣어도 안 된다. 12번째, 방사성 물질을 넣은 용기에는 핵종, 방사능, 취득 일자, 선원 관리번호 등을 기재한다. 13번째, 사용한 용기류는 즉시 세척한다. 실험 중에서 세척하면 오염 제거가 간단하므로 오염 확산이 방지된다. 14번째, 장갑을 벗기 전에 휴대용 측정기로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벗는다. 개봉선언을 취급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정말 많구나. 네, 그렇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니 개봉선언 취급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앞서 개봉선언 취급 전 준비사항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취급 종료 후 주의사항을 알아볼 차례네.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봉선언 취급 시 주의사항 중 취급 종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에도 연구원님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럴까? 취급 종료 후 주의사항. 첫 번째, 사용하고 남은 개봉선언은 방사성 물질 저장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폐기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액체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한다. 두 번째, 후드, 글러브 박스, 실험대, 바닥 등의 오염을 검사한다. 깔아놓은 시트에 오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접착 테이프나 라텍스 등 도료로 비산하지 않도록 덮은 후 시트를 제거한다.
시트를 통한 오염이 있으면 제염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세 번째, 기기나 장치의 오염을 조사하여 오염되어 있으면 즉시 제염한다. 네 번째,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염은 저준위 부위에서 고준위 부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섯 번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싱크대는 오염되기 쉬우므로 항상 주의하며 제염에 노력해야 한다. 여섯 번째, 손 또는 옷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제염한다. 일곱 번째, 체내 오염의 우려 및 제염할 수 없는 피부 오염이 생기면 즉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여덟 번째, 선원의 보관, 사용, 폐기에 대해 철저히 기록한다. 수고하셨어요, 연구원님. 읽으신 것처럼 취급 종료 후의 주의사항도 중요하니 잘 숙지하셔서 지키도록 하세요. 알림아, 앞서 살펴본 방사선 취급 주의사항 중에 제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겠니? 알겠습니다. 방사성 오염은 극미량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은 오염원 핵종의 반감기, 방사성 특성과 화학적 상태의 파악이 필요하고 제염 시 방사선 방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염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도 필요하겠는걸? 그렇습니다. 그럼 제염 시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오염 장소와 오염원 핵종을 확인합니다. 오염원에 따라 제염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며 조기 제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건식보다는 습식 제염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염 시에는 화학적으로 부식성이 작은 제염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오염 핵종의 반감기가 짧은 경우 제염보다 자연적인 방사능 감쇄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염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제염 작업에 사용한 용액, 자재 등을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방사선 오염이 극미량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알림아, 방사성에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제거 방법은 오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각 대상을 클릭하여 제거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방사선 안전관리. 신노벨 연구원님, 방사선 방호 3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방사선 방호 3원칙? 아니, 그게 뭔데? 방사선 방호는 정당화, 최적화, 개인 선량 한도의 3원칙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줘. 네, 먼저 정당화는 방사선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피폭에 따른 개인 또는 사회의 손해가 이득보다 크면 정당화되지 않는다. 순이득이 없는 방사선의 사용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최적화는 방사선 피폭이 정당화된 행위라도 피폭하는 사람의 수, 피폭 선량, 피폭 잠재성을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선량 한도는 어떤 개인의 선량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어 버튼을 클릭하여 방사선 피폭의 종류를 알아보세요.
연구원님,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직업으로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 관리 또는 이에 따른 취급 등 업무에 종사하며 방사선 관리구역에 항시 출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등록을 해야 해요. 혹시 등록 절차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럼 연구원님도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으니 그 등록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교육훈련 이수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신규 종사자는 20시간, 기존 출입자는 6시간의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은 신규 종사자, 기존 종사자, 재개시자 모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교육평가 및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 선량계를 수령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록이 완료되어 종사 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전관리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노벨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방사선 관리 구역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할 것 같아. 또 방사선 관리 구역을 출입할 때는 작업복을 반드시 입고 개인 선량계, 전용 신발,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겠지? 네, 맞아요.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 화장 등은 금지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개봉선원 취급을 금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엎질렀을 경우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합니다. 개봉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며 화재에 대비하여 인화성 물질 및 위험물 등을 비치하면 안 됩니다. 오염 시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서 신속히 재염 조치를 하며 방사선 관리 구역에 일단 반입된 기기류 등은 무단으로 사용시설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봉 방사성 물질 취급 시를 나올 때는 오염 검사를 하고 오염 시에는 재염해야 합니다.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사전에 안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방호를 위해서는 전용 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하여 피폭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원격 조작 장치, 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 물질과 인체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여 피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면밀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피폭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폭량을 최소화하고 모의 훈련, 숙달 훈련 등을 통해 인체에 방사선에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 내 준수사항으로는 금식, 금연, 껌 씹기 및 화장 등을 금지하고 방사선 작업 허가서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합니다. 또한 지시 안내문과 표지판의 내용을 준수하고 작업 중 바닥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얼굴 부분을 만지거나 땀을 닦지 않아야 하며 아라이 폐기물은 아라이 폐기물 수거통에 핵종별, 품명별로 분리 폐기해야 합니다. 또 개인 선량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용품 및 방호 장구류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상처 발생, 선량 한도 초과, 관리구역 작업용품의 파손,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은 잘 하셨나요? 벌써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퀴즈를 풀어보세요.
자신 있다고. 덕분에 방사선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되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연구실의 안전과 연구원들의 안전은 제가 책임진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